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수를 칩니다. 그들은 돈이 풀리니 기회가 왔다고, 새로운 상승장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진짜 파도는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금융시장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연준이 수도꼭지를 여는 순간은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역사는 보여줍니다. 금리 인하 후 90일, 세상은 두 그룹으로 나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는 자,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휩쓸려가는 자. 90일. 이것은 시장이 연준의 결정을 소화하고 돈이 은행을 떠나고 규율 없는 투자자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 모두가 증시가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후 나스닥은 30% 넘게 더 폭락했습니다. 일찍 바닥을 잡으려던 사람들은 빈손이 되었습니다. 2008년 연준이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내렸을 때도 주식은 그 후 90일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미리 금을 사거나 우량주를 모으며 준비했던 사람들은 역사상 가장 긴 회복장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연준이 다시 제로금리를 만들었을 때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주식, 코인, 부동산 모두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자 제때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성과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염산은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번 2026년 그 운율이 아주 선명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90일 동안 6개의 거대한 시장이 둘로 갈라질 것입니다. 3개는 폭발하고 3개는 자유낙하할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자금 흐름의 어느 쪽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예금 통장에 모든 자산을 넣어두고 있다면, 혹은 일단 지켜보자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2026년에 가장 큰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 아무 곳에나 뛰어든다면 당신은 유동성의 파도에 희생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투자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올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임을 이해하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분석해 볼 것입니다. 왜 이번 연준의 금리 인하가 특별한지, 어떤 메커니즘이 3개의 시장을 먼저 폭발시키는지, 반대로 어떤 3개의 시장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추락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90일간의 구체적인 전략, 자본 회전, 포지션 유지, 그리고 수익 방어까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 여러분이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더 깨어있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처음 오신 분이라면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연준이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군중을 따르는 대신 함께 자금의 흐름을 읽어낼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렸고 돈의 파도는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90일, 진짜 시험이 펼쳐집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전문적인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건 전체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를 푸는 것과 같습니다. 차는 속도를 내지만 운전자가 준비되었는지는 알 수 없죠. 금리는 돈의 가격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돈의 값어치는 싸집니다. 돈이 싸지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에 돈을 넣어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돈은 은행 밖으로 나와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을 찾아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인하 후에 금값이 오르고 주식이 뛰고 코인이 폭발하고 부동산이 살아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눈치채셨나요? 모든 것이 동시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각 자산은 서로 다른 타이밍에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금입니다. 금은 매출도 이익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사람들은 금으로 달려갑니다. 그 다음은 주식입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드니 기업은 돈을 빌리기 쉬워지고 기대이익이 늘어납니다. 투기 자금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이 부동산입니다. 낮은 금리가 실제 주택 구매자에게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대출 금리를 조정하고 소비자의 심리가 돌아와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은 코입니다. 가장 높은 위험을 간수하는 사람들이 미래에 베팅하는 곳이죠. 이 주기는 수십 년간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입니다. 과거에는 자금이 퍼지는데 몇 달이 걸렸지만 지금은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뉴스 5분 만에 수십억 달러가 전 세계를 이동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연준은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리는 겁니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건 어딘가에 진짜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는 양날의 검입니다. 지와 투자를 자극하지만 잠재된 인플레이션을 다시 폭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행동한 후 90일은 항상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한쪽에는 기회를 보는 사람들, 다른 한쪽에는 2008년과 2020년을 기억하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분열이 진짜 돈의 파도를 만듭니다. 시나리오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첫 1주에서 4주, 혼돈.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옵니다. 단기 자금이 금, 코인, 성장주로 흘러갑니다. 차트는 요동치고 희망과 의심이 뒤섞입니다. 4주에서 8주. 기관들이 포트폴리오를 조정합니다. 단기 채권을 사고 현금 비중을 줄입니다. 금은 잠시 고점을 찍고 주식은 바닥을 다집니다. 8주에서 12주. 자금이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주식, 부동산, 원자재가 상승 사이클에 진입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90일, 머니웨이브의 시간입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은 박자에 맞춰 자산을 회전시키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가격 변동에 휩쓸립니다. 해변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연준이 큰 바람을 불었고 바닷물이 멀리 빠져나갑니다. 모래사장이 드러납니다. 많은 사람이 바다가 물러갔다, 조개나 죽자라며 환호합니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쓰나미가 오기 전 첫 번째 신호라는 것을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내리면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지만 그건 거대한 파도를 만들기 위해 돈이 뭉치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90일 동안 3개의 시장은 폭발하고 3개의 시장은 추락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폭발할 준비를 마친 3가지 시장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그들이 먼저 반응하는지, 그리고 대중이 깨닫기 전에 어떻게 선점할 수 있는지 말이죠.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자금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다가올 90일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행동하겠다는 당신 스스로에게 보내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돈이 싸질 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자산은 금입니다. 금은 경제 회복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업의 실적도 주택 구매자의 심리도 필요 없습니다. 금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화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발표한 직후 금값은 보통 가장 먼저 튀어오릅니다. 왜일까요? 낮은 금리는 현금을 쥐고 있는 매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있는 돈은 이자를 적게 주지만 금은 배당을 주지 않아도 그 가치를 지킵니다. 상상해 보세요. 계좌에 1억 원이 있습니다. 금리가 5%일 때는 연 50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2%로 떨어지면 2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 300만 원의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피난처를 찾기 시작하고 금이 첫 번째 선택지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앙은행과 거대 펀드들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은 금리가 더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면 금 비축량을 늘립니다. 그래서 2008년, 2020년, 그리고 지금처럼 금의 차트는 항상 다른 자산보다 앞서 움직입니다. 금에는 강력한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금은 더 찍어낼 수 없는 자산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 즉 돈을 더 찍어낸다는 뜻입니다. 달러가 많이 생성될수록 도매 가치는 떨어집니다. 달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금으로 달려갑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자산이니까요. 앞으로 90일 동안 금은 새로운 상승 주기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의 파동은 보통 3박자로 움직입니다. 1박자, 연준의 결정 직후 급등. 2박자, 시장이 잠시 진정되고 차익 실현이 나오며 조정. 3박자,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고개를 들며 연준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게 증명될 때 폭발적 상승. 차트를 보면 이 패턴은 익숙한 압보처럼 반복됩니다. 2008년, 금은 금리 인하 후 첫 3개월 동안 15% 올랐습니다. 2020년에는 90일 만에 25%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2026년, 똑같은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금은 경제가 나쁠 때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혼란기에 자금이 안전한 곳을 찾을 때 오릅니다. 그리고 혼란은 앞으로 90일을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흔한 실수는 연준이 내렸으니 당장 금을 사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금은 뉴스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배를 따라갑니다. 시장이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고 믿기 시작할 때 금은 이미 올라 있습니다. 그럼 언제가 적기일까요?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 때가 아니라 좋은 뉴스가 무시될 때입니다. 언론이 주식 이야기로 도배될 때, 그때가 금이 조용히 힘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신다면 조언하건대 몰빵이 아니라 자산을 나누십시오. 일부는 피난처인 금에, 일부는 유동성 확보용으로요. 금은 대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시장에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금을 사고 탐욕스러운 자는 금을 판다. 대중이 두려워할 때 금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흥분할 때 당신은 한 발 물러서야 합니다. 금은 누구도 배신하지 않지만 누구의 편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의 공포를 반영할 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폭발할 자산, 주식입니다. 이곳은 거대 자본이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곳이며 많은 사람이 파도가 바뀌기 전까지 자신이 이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식은 공포가 잠시 물러가고 탐욕이 피어오를 때 돈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금리 인하 후 금이 먼저 반응하지만 시장이 돈이 매일 싸지고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주식이 진짜 폭발합니다. 기업은 버싸게 돈을 빌리고 예금을 떠난 돈이 수익을 찾아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대감입니다. 투자자는 오늘의 기업을 사지 않습니다. 6개월 뒤의 기대를 삽니다. 주식시장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실물 경제보다 약 6개월 앞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도 주식은 먼저 오릅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 사람은 이미 파도의 절반을 놓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이 혜택을 보는 건 아닙니다. 돈이 흔할 때 앞서 나가는 세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첫째, 기술 및 혁신 기업. 이들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싼 자본으로 확장을 해야 하기에 가장 크게 폭발합니다. 둘째, 인프라 및 친환경 에너지. 금리 인하는 보통 정부의 부양책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경기 소비재.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은 지갑을 열고 기업의 매출은 뜹니다. 반대로 전기, 수도, 통신 같은 방어주는 소외됩니다. 투자자들이 안전한 곳에서 돈을 빼 더 높은 수익을 쫓기 때문입니다. 주식 상승장의 초기 단계는 항상 기술적 반등처럼 보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똑똑해서 돈을 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 차별화가 시작됩니다. 좋은 주식은 더 가고 약한 주식은 탈락합니다. 투기와 투자의 차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투기꾼은 가격을 보고 투자자는 자금의 흐름을 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당신이 봐야 할 것은 전광판의 숫자가 아니라 기관들의 돈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초기 몇 주는 중소형주가 투기 자금으로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거대 자본은 펀더멘털이 있는 우량주로 이동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가장 좋은 전략은 가장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단계, 즉 지속 가능한 상승 단계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명심할 것.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주식이 영원히 오르는 건 아닙니다. 경제가 너무 나빠서 내리는 거라면 주식은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추락합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내리는 거라면 진짜 상승장이 옵니다. 지금 2026년의 신호는 우리가 이 두 시나리오 사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계선은 아주 얇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건 선물이 아닙니다. 경제를 구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식을 산다면 가격에 베팅하지 말고 경제의 회생 능력에 베팅하십시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듯 그 믿음은 보상받습니다. 단, 포모에 빠져서 투자하지 않고 모든 종목이 오를 거라 믿지 않는 규율이 있다면 말이죠. 앞으로 3개월, 주식시장은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처음 3주는 감정으로 오르고, 다음 3주는 기대로 오르고, 마지막 단계는 진짜 자금으로만 오릅니다. 탈출 계획 없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사람은 결국 모든 수익을 시장에 반납하게 될 것입니다. 주식은 당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는 곳이 아니라 남들이 다음에 무엇을 할지 이해해서 돈을 버는 곳입니다. 세 번째 시장, 위험과 수익이 가장 미친 듯이 공존하는 곳, 바로 코인 시장입니다. 이곳은 돈이 흐르는 곳이 아니라 불타오르는 곳입니다. 코인 시장은 금융시장의 확대경과 같습니다. 돈이 싸지면 가장 빨리 폭발하고 돈줄이 조여지면 가장 빨리 무너집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마다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은 전 세계의 탐욕을 시험하는 무대가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코인은 유동성에 민감합니다. 이자가 낮아지고 잉여 자금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가장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곳을 찾습니다. 그곳이 바로 코인판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가장 위험한 환상이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금리 인하 후 첫 30일, 비트코인이 급등하고 수백 개의 알트코인이 따라 뜰 것입니다. 차트는 꿈처럼 아름답고 뉴스는 장밋빛으로 도배되며 모두가 새로운 불장이 왔다고 믿을 겁니다. 하지만 그 자금의 대부분이 기반이 아닌 기대에서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2020년은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제로금리가 되자 비트코인은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태도를 바꾸자 1년도 안 되어 가치의 70%가 증발했습니다. 싼 돈은 환상을 키우고 비싼 돈은 환상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90일, 코인 시장은 가장 먼저 폭발하겠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곳이 될 것입니다. 심장이 약한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닙니다. 자금은 명확한 순서로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비트코인으로 갑니다. 가장 안전한 대장주니까요. 비트코인이 안정되면 이더리움으로, 그리고 알트코인으로 퍼집니다. 초기 단계는 보통 4주에서 6주 지속됩니다. 그 이후에는 통제 불능이 됩니다. 이름 없는 토큰들이 며칠 만에 몇 배가 뜹니다. 그때가 바로 파도의 꼭대기이자 위험이 극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만약 참여하신다면 어떤 코인을 살까를 묻지 말고 언제 사고 언제 탈출할까를 물으십시오. 코인 시장에서는 초반엔 누구나 돈을 벌지만 마지막에 돈을 지키는 건 언제 떠날지 아는 사람뿐입니다. 이 시장은 어린아이처럼 반응합니다. 아주 빠르게 흥분하고 아주 강하게 공포를 느낍니다. 금리 인하가 코인을 영원히 오르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이 열렸다는 뜻일 뿐입니다. 일찍 들어간 사람은 기회를 잡지만 너무 오래 머무는 사람은 휩쓸립니다. 여기서 이해해야 할 건 심리 주기입니다. 연준이 내리면 믿음이 돌아오고 투기 자금이 일어납니다. 저금리가 유지되면 거품이 생깁니다.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오면 거품은 터집니다. 이 주기는 틀린 적이 없습니다. 참여해야 할까요? 네, 하지만 규율이 있어야 합니다. 전 재산을 거는 곳이 아닙니다.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면 충분합니다. 세 가지 원칙을 지키십시오.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한다. 탐욕이 아닌 탈출 계획을 따른다.
남의 말을 듣고 사지 말고 이해한 뒤에 산다. 코인은 당신의 자산을 10배로 불려줄 수도 있지만 하룻밤 사이에 지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90일, 이곳은 가장 용감한 자가 아니라 가장 빠른 자들의 무대가 될 것입니다. 대중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믿을 때가 보통 파도의 끝자락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체스판의 반대편을 보겠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린 후 자유낙하할 세 가지 시장입니다. 누군가 올라간다면 반드시 내려가는 누군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화지만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달러를 가지고 있는 매력이 떨어집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도 예전만큼 높은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러를 팔고 금, 주식, 원자재 혹은 신흥국 통화로 갈아탑니다. 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달러는 약세로 돌아섭니다. 달러 약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거시경제를 아는 사람에게는 거대한 지각 변동입니다. 달러가 싸지면 전 세계의 다른 모든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달러는 즉시 추락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연준이 얼마나 오래 저금리를 유지할지 의심하기 때문에 버티기도 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가 확실해지면 달러는 미끄러집니다. 2008년 위기 후 그리고 2020년 팬데믹 후 달러 인덱스 몇 달 만에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이번에도 구조는 거의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달러의 하락은 단순히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미국을 떠나 다른 기회를 찾아간다는 신호입니다. 달러에서 빠진 돈이 금과 주식, 비트코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약해질 때마다 세계는 거대한 자산 파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에 계신 투자자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원화가 일시적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짝 효과일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면 다시 안전자산인 달러로 돈이 몰리며 킹달러가 귀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는 최후의 피난처라고 불립니다. 투자 전략에서 달러 약세는 달러를 다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중을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현금을 너무 많이 쥐고 있지 마십시오. 구매력이 조용히 갉아먹히니까요. 하지만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여전히 달러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위기에 대비한 보험으로 말이죠. 앞으로 3개월, 달러의 하락세가 다른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은 고점을 뚫고 주식과 원자재는 활기를 띱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러에 기반한 장기 채권이나 일부 자산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추락할 목록에 있는 것은 장기 채권입니다. 한때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이 자산이 금리 인하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 덩어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 국채를 사는 건 가장 확실한 약속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장기 채권은 시간과 기대의 위험에 직면합니다. 연준이 단기 금리를 내리면 단기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하지만 장기 채권은 다릅니다. 투자자들이 미래의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돈이 풀리면 내일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고정된 이자를 주는 장기 채권의 매력은 떨어집니다. 인플레이션이 이자 수익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도 2020년에도 연준이 금리를 내린 후 처음에는 채권 가격이 올랐지만 곧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기자 장기 채권 금리가 튀어오르며 채권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2026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연준은 성장을 위해 금리를 내리지만 글로벌 경제에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 장기 채권은 소리 없는 희생양이 됩니다. 많은 투자자가 채권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장기로 묻어두려 하지만 채권은 금리 기대의 게임입니다. 시장이 연준이 나중에 다시 금리를 올려야 할지도 몰라 라고 믿는 순간 채권 가격은 연준이 움직이기 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90일 동안 장기 채권은 안전해 보이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자금이 서서히 잠기는 늪이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머니는 이미 장기 채권에서 빠져나와 더 유연한 자산인 금, 방어주 혹은 단기 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기 채권은 금리 인하의 혜택을 즉시 받고 변동성이 적어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채권형 펀드나 ETF를 가지고 계신다면 듀레이션을 확인하십시오. 지금은 장기를 안고 갈 때가 아니라 단기로 대응할 때입니다. 장기 채권은 파티에서 잠든 사람과 같습니다. 모두가 상승장에 취해 있을 때 가만히 있다가 음악이 멈추면 그때 추락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생양, 바로 부동산입니다. 돈이 풀릴 때마다 왕으로 대접받았던 자산이지만 이번에는 왕좌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곳에서는 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바로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가장 미리게 반응하는 거대한 배와 같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려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반영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구매자들은 여전히 망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대감 때문에 집주인들은 호가를 올리고 자재비와 인건비는 이미 올라 있다는 점입니다. 심리는 살아나는데 실제 구매력은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 여기서 거품이 생깁니다. 2020년 제로금리 때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소위 영끌의 시배였죠. 하지만 2년 뒤 금리가 오르자 고통스러운 하락장이 왔습니다. 2026년 이번 신호는 무서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공급은 부족하고 건축비는 비싸고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공포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구매 능력이 훨씬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금리는 내리지만 실질 소득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소득 대비 집값은 여전히 너무 높습니다. 이 말은 이번 상승 파동이 단기적으로 반짝 튀어 올랐다가 빠르게 멈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라면 연준이 내리니까 집값 오르겠지 라는 단순한 환상에 빠지지 마십시오. 부동산은 경제가 진짜로 회복될 때만 진짜로 오릅니다. 경제가 불안한 상태에서의 상승은 기술적 반등일 뿐입니다. 앞으로 90일, 핵심지가 아닌 외곽 지역이나 투기성 매물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보유 비용 여전히 높은데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실수요가 탄탄한 곳이나 월세 수익이 나오는 수익형 부동산은 먼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자는 지금 집을 살까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언제 대출금리가 피부로 느껴질 만큼 떨어지고 사람들의 소득이 안정될까를 봅니다. 그 전까지의 가격 상승은 규율 없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구간일 뿐입니다. 부동산은 인내심 게임입니다. 연준의 동파도는 가격을 잠깐 띄울 수 있지만 가치는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 완성됩니다. 지금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면 급하게 팔기보다 협상력을 가질 때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사려고 뛰어들지 마십시오. 부동산 부자들은 많이 사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남들이 참지 못할 때 사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3개의 폭발하는 시장과 3개의 추락하는 시장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승부는 무엇을 사고 파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90일 동안 어떻게 자산을 운영하고 자신을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파트, 90일 생존 및 수익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빈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전략은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혼란 속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내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규칙, 돈을 놀게 하지 마십시오. 고금리일 때는 현금이 왕이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현금은 가치가 떨어지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현금은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한 용도로만 보유하십시오. 포트폴리오의 20% 이하여야 합니다. 나머지는 자금의 숨결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 합니다. 1단계, 반응의 시기, 1주출 4주. 이때는 금과 코인이 먼저 반응합니다. 포모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사이클을 이해하고 사야 합니다. 금은 보험용으로 1015% 보유하십시오. 코인은 최대 510%만, 그것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장주 위주로 하십시오. 잡코인은 위험합니다. 초기 파도는
성급한 사람들을 청소해버립니다. 2단계, 기대의 시기. 4조 7, 8조. 주식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이때가 옥석 가리기를 할 때입니다. 싼 자본의 혜택을 보는 기술주, 친환경, 인프라에 집중하십시오. 은행이나 보험처럼 고금리 수혜주는 피하십시오.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고 추세가 확실해질 때 들어가는 게 안전합니다. 3단계, 실질 자금의 시기. 8조 7, 12조. 이제 부동산과 원자재가 움직입니다. 장기적인 피난처를 찾는 자금들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시세 차익보다는 임대 수익이 나오는 실제 사용 가치가 있는 곳을 보십시오. 지금은 대박을 노릴 때가 아니라 포지션을 지킬 때입니다. 추천 포트폴리오 배분 예시. 주식 30%, 성장주 및 배당주. 금 20%, 보험 및 인플레이션 해지. 단기 채권 20%, 유동성 확보. 부동산 20%, 선별적 접근, 투기 지향. 코인 예비비 10%, 소액으로만 감수. 행동 강령, 빚내지 마십시오. 추격 매수하지 마십시오. 뉴스를 맹신하지 마십시오. 돈이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갑니다. 미리 목표 수익률을 정해두십시오. 부자들은 매시간 시세를 보지 않습니다. 매달 추세를 봅니다. 앞으로 90일, 사람들은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떠들썩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기회는 언제나 제때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에게 옵니다. 두려움이 당신을 깨어있게 하고 지실이 당신을 멀리 이끌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돈의 파도를 읽을 준비가 된 분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는 다가올 90일을 준비했다. 이 영상이 연준이 바꾼 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금융의 파도 속에서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이곳에서 우리는 뉴스를 쫓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금의 흐름을 쫓습니다. 연준은 금리를 내렸고 파도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